안녕하세요, 맨수르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뉴스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썰을 풀까 해요. 썰을 풀면서 종목 두 가지 한번 이야기 또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또 지금 경제신문 쪽에서 어떤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꺼내온 키워드는 네 가지인데요. 먼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죠. 2,300만대로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른 비관론과 긍정론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의 견해도 한번 곁들여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 중순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중순으로. 거기에 따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이야기를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버핏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높다라는 해외 언론의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에게 드리운 악재와 호재, 악재랄 것도 없지만 최근에 보험법에 대한 그런 이슈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가가 상승했었죠. 그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핏 지수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세일보라는 신문에서 따왔는데요. 버핏 지수가 100이 넘었다고 하네요. 세계 증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버핏 지수는 말 그대로 오마이의 현인 워렌 버핏 옹께서 자기만의 이제 공식을 만드신 거죠.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 분모는 GDP, 국내 총생산. 이 GDP는 각 나라별 GDP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GDP, 분자가 이제 시가총액, 시총이죠. 이 시총은 각 나라별 시총 합계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총 합계, 또는 미국으로 치면 다우지수 또는 나스닥이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버핏 지수라는 것은 총 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다. 한마디로 GDP분의 시총이다. 이 지수가 75% 미만이면 저평가된 주식이고 100% 넘으면 거품이라는 신호라는 게 이제 버핏 옹께서 한 약 반세기 동안 투자하면서 얻으신 노하우를 이제 공식화한 지수죠.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님이신 워렌 버핏은 정말 오마의 현인이시죠.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요 글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레전드는 레전드고 전설은 전설입니다. 레전드랑 전설은 똑같은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수가 전 세계 이제 평균 100%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83%에 해당되고 한국은 102%씩이 세계 거품이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글로벌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의한 이제 거품까지는 아니었지만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버핏 옹께서 현금화 했을 때 모든 자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화를 시작했던 그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이 워렌 버핏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183%죠. 이미 워렌 버핏은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씩 미국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현금화한 게 아마 100에서 120%, 보통 120% 이상이 되면 워렌 버핏 옹께서는 이제 자산을 좀 줄이면서, 주식 비율을 줄이면서 현금화를 시작했던 그 버핏 지수의 수치가 바로 12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183%니까 이미 워렌 버핏 옹께서는 이 거품을 알고 조금씩 현금 자산화 시키신 거죠. 물론 한꺼번에 매도를 하신 건 아니고 분할해서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 옹의 원칙이죠. 한국도 102%로서 정의로 따지면 100% 넘었기 때문에 거품의 초반부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거품이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 통화당국이 계속 이제 돈을 풀고 있죠.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거품의 시발점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올랐지. 워렌 버핏 지수 102%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아직은 거품의 언저리에 있죠. 미국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솔직히 183% 거의 200%다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수지만 한국은 아직 102%면 이제 어린아이 비눗방울 수준이 아닌가. 이제 미국은 거의 욕조의 그 버블 거의 뭐 버블 세탁기 수준이고 한국은 약간 어린아이 비눗방울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워렌 버핏이 현금화하는 그 120% 기준은 아직 20% 남았어요. 워렌 버핏 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아직 우리나라 증시 아직 20% 더 상승해야 이 거품이다 할 수 있을 정도죠. 거품의 시발점입니다. 버핏 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 120 언저리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 이때부터 버핏 원께서는 현금화 시켰고, 이제 증시가 이제 거품이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졌죠. 증시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총도 떨어지고 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는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증시는 상승하고 시총도 상승했을 거고 GDP도 뭐 꾸준히 상승했겠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2020년 100 지수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 증시가 지금 이제 버핏 지수 100을 넘었기 때문에 거품의 시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이 거품이 거품이다 지금 다 팔아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조금 거품이기 때문에 조정의 구실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 102% 밖에 안 됐습니다. 어린아이 비눗방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고 경제 회복에 뚜렷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이제 통화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고요. 이미 FAD 쪽에서도 미국 연방정부 쪽에서도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증시는 계속 거품을 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조심해야 하지만 아직은 주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버핏 지수는 계속 지켜보고 뉴스에서 버핏 지수가 120%를 돌파했다는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현금화하면서 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국 증시는 약간 조정의 구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은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기사를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품론이라면서 좀 경각심을 일으켰죠. 하지만 우리는 쫄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직진.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고 9월 16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계속 연장해야 된다, 아니다, 다시 공매도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첨예한 대립이 갈리는 거죠. 또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는데, 찬성자 같은 경우에는 3, 4월 이제 한국 증시가 1400대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었죠. 그때 1400대를 지지하고 상승했던 동학개미 운동의 주체자 개미들이 마음 편하게 동학개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활발하게 동학개미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근거고요. 아직 유동성 장세는 지속되어야 할 명분이 있죠. 지금 아직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도 않고 소비가 돌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라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찬성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도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쪽 의견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은 솔직히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공매도 세력이 많으면 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공매도는 해지 수단이라고 합니다. 해지 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그 종목에 상승 소재가 있을 것이고 하락 소재가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상승 소재가 많은 종목을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하면 좋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이 하락되는 손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해치 수단이 필요합니다. 해치 수단. 그러니까 이걸 하락했을 때 이 하락분을 그대로 나에게 손실이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하락분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바로 해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만 또 해치 수단의 한 방법으로 금도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을 해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치라는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투자하는 방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브적인 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 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일부 베팅을 해놓는 거죠. 비율을 조절해가면서 베팅을 해놓는 그 해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외국인들이 해치 수단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해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치 수단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증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도 우려될 수 있다라고 제기하는 게 이 공매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죠. 또한 이 외국인들이 글로벌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의 투자 지표로서 참고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기업들을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정렬해 놓은 투자 지표를 이제 모건 MSCI라고 합니다. 이 산출 평가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를 해버리면 산출 기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적인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더딜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공매도 찬성론자들의 의견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제 개미들이 전혀 이 공매도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수를 편안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그런 제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정말 봉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공매도를 해치 수단을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조금 껄끄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코스닥에서 말이죠. 개미들 최대 관심사 공매도, 9월 허용된 코스피엔 약, 코스닥엔 독. 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날까요? 코스피라는 종목에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물이라는 게 있죠.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를 치지 않더라도 이 선물에서 하락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제 매매 차익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라는 그런 제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에는 이 선물 시장을 가진 종목들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들이 해지 수단을 사용할 때 코스피에서는 선물 시장을 이용하고 코스닥에서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부활이 된다면, 코스피는 원래 선물 시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 해지를 할 수 있었지만 코스닥은 공매도가 허용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는 이런 해지 수단이 있는데, 이 선물을 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선물 현물을 비율을 조절하면서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수단을 선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투자가 약간 실패를 하면 현물로 메꾸고, 현물에서 약간 투자가 실패할 것 같으면 선물로 또 해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선순환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은 이런 기능이, 선물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공매도 방식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막 때려붓는 거예요. 공매도를 때려붓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코스닥에서는 끊임없이 당하게 되죠. 실제로 예전 과거에 2008년, 2009년
2011년도쯤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번 취했던 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또 정책을 펼쳤고요. 11년도에는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거세지면서 이제 또 한번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료를 이제 보여주신 자료인데 이제 공매도 조치 종료 이후에 이 기점을 바탕으로 코스피는 2009년도에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결론은 상승 추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점으로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조금 상승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하락하는 추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2009년, 2011년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과거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제도적인 면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차별적인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9월 15일, 16일 기점으로 말이죠. 만약 공매도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 이 성장주 장세, 코스닥 시장에도 훈풍이 불겠지만 만약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면 코스닥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피 대형주 쪽, 외국인이 살만한 주식, 그런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또 이제 공매도가 또 해제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살만한 우량주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최근에 사랑제일교회 이제 집회로 인해서 8월 16일 날에 전국에 193명이었는데 어느새 하루 만에 319명이 또 늘었어요. 또 300명을 넘었어요. 최근 5월달쯤에 발발되었던 이태원 클럽바의 집단 감염 277명을 넘었습니다. 300명을 돌파했죠. 지금 현재 이 접촉자,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노출 경로를 지금 추적하는데도 애먹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깜깜이 감염이라고 불리죠. 지금 계속 서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정말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2차 확진자 증가가 된다면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이제 겨우 좀 이렇게 좀 정부가 이제 돈을 뿌리고 하면서 이제 서민들에게도 돈을 직접 나눠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은 희망은 있었는데요. 근데 다시 또 종교가 우리나라를 발목잡는, 종교가 이렇게 나라를 발목잡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참 좀 그래요. 정은경님이라고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그 최고 대빵이신 누님께서 일상 어디든 누구든 감염될 가능성 매우 크고 지금 못 잡으면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엄청나다고 하죠. 정말 힘든 시점입니다. 이 지금 8월 15일날 이 교회 쪽에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이 집회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감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감염되죠. 좀 안타깝습니다. 미리 사전에 좀 집회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거라는 의견에 조금 반대하면서 3월 같은 폭락장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3월 같은 폭락장. 3월 6일날 누적 확진자 수가 그때 6,000명을 돌파했을 때 코스피가 급락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한 30명대? 100명도 안 되는 그때 확진자 수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신천지 발로 급하게 32번 환자였던가요? 급하게 지금 확진자 수가 늘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위기감으로 3월 중순까지 1400선대까지 무너졌었죠. 그때 1400선까지 무너졌던 게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도 급격하게 확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수출적인 면에서나 내수적인 면에서 다 합쳤을 때 우리가 코로나19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으로 수출과 내수 이 합쳐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400선까지 던져
던졌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신천지 때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는 한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천지 때처럼 막 몇천 명까지 돌파하고 이 정도가 아닌 이상 증시가 팍팍 떨어지진 않을 거다. 물론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을 감안했을 때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출적인 면에서는요, 중국은 뭐 거의 종식됐다고 자기들끼리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의 수출도 한번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미국은 이제 뭐 트럼프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거의 뭐 이 코로나를 거의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그냥 다 같이 사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감염자 수는 늘지만 사망자 수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독감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적인 면에서는 아직 악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또 이제 급증하기 때문에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내수에 타격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월달처럼 1400선까지 내려가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조정은 보이지만 1400선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 개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정할수록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이슈가 있는 만큼 9월 중순까지는 이제는 성장주도 중요하지만 성장주에서 코스닥 시장을 제외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성장주의 대형주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코스닥보다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2차 대유행 이슈 때문에 정말 피보는 테마가 있죠. 바로 유통주입니다. 유통주. 최근에 유통주 이마트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유통주가 또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실제로 주말에 이마트나 뭐 이런 대형 쇼핑 뭐 그런 사람이 급감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7년 만에 본격 사이클 진입하면서 자꾸 호재 글을 올렸어요. 이마트, 대표 유통주죠.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순환매 장세의 주가 반등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약간 좀 악재죠, 악재. 근데 이마트를 대부분 컨센서스에서 말하기를 이마트가 SSG닷컴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40%에서 60% 정도 약간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사 점포 폐점으로 점유율이 높아졌답니다. 경쟁사는 아마 롯데인 것 같아요. SSG닷컴이 식품 부분이 50% 이상 늘어났대요. 이 최근에 우리가 새벽 배송하면서 공효씨하고 공효진씨랑 쓱닷컴 이래가지고 선전 많이 하잖아요. 새벽 배송 마켓컬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쓱 배송 SS.com에서 미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새벽 마켓 배송 시장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식품 부분이 50% 이상 늘었죠.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신선한 물품을 비대면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춰서 배송적인 면에서 특화를 늘려서 이제 고객 니즈에 맞게 영업 전략을 짰던 것이 유효했던 게 식품 부문에 50% 이상 늘었다. 새벽 배송 마켓 시장에서 큰 성장을 늘렸다. 반면에 롯데마트, 이 롯데라는 기업은 유통업의 최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사업 다각면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이 발전되었지 온라인 쪽에서는 솔직히 조금 이마트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한마디로 경영적인 면에서 전략을 언택트 시대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 전략을 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점포들이 대부분 잇따라 폐점했죠.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잡아먹게 되죠. 롯데마트 점포들이 폐점했기 때문에 이마트는 점유율을 높이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이 백화점 매장, 미국의 유명 백화점 매장을 택배 기지화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택배 물류 사업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최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을 수도 있었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 커머셜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마존이 특혜를 받을 수 있었고 아마존이 보유한 그 백화점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프라인 시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매장을 택배 기지화를 해버립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딱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잘 운영한 거죠. 그거를 벤치마킹한 이마트가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화하는 역발상 전략도 그래도 아마존은 따라갔었죠. 롯데마트는 롯데 쪽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마트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고무적인 내용이죠. 이마트 청계천점을 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매장형 물류센터로 전환한 게 그 예였습니다. 실제로 이마트를 사람이 오지 않는 이 빈 가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마트의 유지 보수비에 해당하는 손실분을 메꿀 수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한 거죠. 그런 면을 이제 증권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유통업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롯데쇼핑 1위 기업인데 98.5%가 전년 분기 8.5%가 떨어졌고요. 신세계는 아예 그냥 적자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신세계는 완전 적자가 됐죠. 현대백화점은 마이너스 84.0%였고요. 이마트는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적자였는데 더 적자가 좀 났는데 그 감소 폭이 마이너스 58.6%. 아,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 기사를 낸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 차트는 올라갔지만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은 흑자죠. 일단 신세계는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 꺾였습니다. 근데 신세계하고 이마트도 같은 계열사죠. 어찌 보면 네, 같은 계열사긴 한데, 이 신세계라는 것은 약간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적인 면이고요. 이마트는 온오프 동시에 하는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순이익인데, 이마트는 또 그렇네요. 계속 순실인데 이 순실이 그냥 마이너스 58.6% 덜 떨어졌다. 이게 좀 애매한데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손실을 줄였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마트. 그래서 이 이마트를 한번 계속 업계에서 보자고 하는 것 같아서 메리트가 그렇게 있나 또 싶어요. 방금 이 차트를 보니까. 하지만 그 이마트가 지금 SSG닷컴이 지금 쓱 배송 이게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도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익이 극대화될지, 아무래도 비대면 배송 물류업은 아무래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먹는 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식품 부분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지고 3, 4분기 올해는 좀 그렇더라도 내년을 바라보고 한번 접근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 시기일수록 역발상으로 유통업을 한번, 바닥 다지고 있는 유통업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마트의 차트를 한 번만 보고 가볼게요. 투자 일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스글스글 무릎까지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보험, 스마트머니, 중기머니, 단기머니, 장기머니 살짝 발을 담그고, 개인들은 아직 끈앞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죠. 월봉상 하단 바닥은 딱 지지했습니다. 단단하게 지지하고 이제 고개를 치켜 올리고 상승할 것만 바라보고 있죠. 월봉도 좋고요, 주봉도 좋습니다. 외국인 수입만 좀 들어오고 이제 좋은 수급들이 받쳐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개인들이 계속 팔아주고요. 지금 현재 5일선을 정배열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배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 여기까지는 정배열이고 그 밑에서는 지금 아직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도 단기적인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5일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단기적인 자금들이 지금 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이 5일선을 이탈할 경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만약 5일선을 지지하는지 보고 발을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의 생명선은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도 따라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이탈 시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비유동 자산이 많아요. 비유동 자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 재화 서비스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고요. 유동 자산에 비해 유동 부채가 높아요. 채권 만기에 앞둔 부채, 이런 것들이 유동 자산에 비해 유동 부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금융 흐름에 있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의 부동산 재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판촉비가 좀 많이 들었나요? 유지비가 많이 들었다거나 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적자폭이 크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뻥 튀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145억이 발생되었고요. 1분기랑 합치면 3,500을 따지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238억이고 올해 컨센서스 예상치가 4,400억인데 작년에 2,238억치를 훨씬 넘어버린 단기 순이익이죠. 아마 이거는 이제 유형의 자산을 좀 매각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부의 매장을 팔았다거나 이런 유형의 자산을 조금 팔면서 거기에 따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껄끄름한 단기 순이익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만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작년에 비례한 작년보다 약 2배에 해당하는 단기 순이익을 실적을 가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재무제표상으로서는 좀 뒤끝이 찝찝한 그런 호재죠. 결국 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해서 회사가 가진 현금이 많아진다면 주주에 대한 환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현재는 1.53%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1.53%의 배당은 역대급 배당 수익률 중에서 조금 위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받는 쪽에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고려한 현재의 가격 차트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악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단기적으로 5일선 지지하는지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기사가 좋은 기사 안 좋은 기사 이렇게 각각 하나가 나왔는데요. 먼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이렇게 울지마 바보야 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좀 안 좋은 거는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의 박용진과 이용우 의원이 법안이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거대 여당을 등지고 이제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20조 원 넘게 처분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때 총 자산의 3% 이내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게 바로 현행 보험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3% 이내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 두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 기준 현 시세 기준으로 바꿔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현 시세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꿔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의 총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은 9조 원밖에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삼성생명 입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의 유동성이 생긴 거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 20조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되니 주가에는 약간 좋지 않는 흐름이죠. 옛날에 삼성생명이 초기에 80년대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거는 주당 1,000원대로 약 5,400 그 당시 5,440억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5,440억 원은 지금 현재 총 삼성생명 총 자산의 0.2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에 이제 전혀 위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 옛날에 5,440억 원의 주가가 지금은 29조 4,731억 원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29조 4,731억 원이란 돈은 삼성생명 현재 자산의 12.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3%를 엄청나게 오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9조 4,731억 원에서 3%에 해당되는 9조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20조 정도를 시장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전량을 매각한다면 그 생명에서 29조 3천억 정도 4,700 뭐 3천억이 되는데 법인세를 내야 되죠. 법인세를 내면 결국 17조 가량이 삼성생명에게 들어올 거가 된다. 결국 한 12조 정도는 법인세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무슨 이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잘 들고 있는데 딱히 현금이 필요한 그거는 아닌데 어떻게 17조를 가지게 된 거죠. 약 5,440억 원이 17조가 된 것도 엄청나지만 원래 29조였는데 17조밖에 못 받네. 12조를 생돈을 그냥 국가에 헌납한 거죠. 결국 이
법이 필요한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뭔가 국가가 돈이 없나? 왜 이렇게 12조라는 돈이 갑자기 국가가 꿀꺽하는 이 느낌은 뭘까요? 조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멍한 입장이고요. 뭐지? 조금 더 삼성전자 오르게 될 거라면, 만약에 6만원대까지 본다면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되는데, 조금 뭐 뜬금없는 현금이 내린다 샤랄랄라랄랄라 약간 그런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현금 17조가 탁 떨어지는 거죠. 국가는 12억이 이렇게 딱. 어찌 보면 삼성생명이 약간 손해라고 할 수도 있죠. 억지로 그냥 매도하게 되니까. 제일 손해는 삼성전자가 될 거고요. 갑자기 시장에 약 2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풀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0조에 해당되는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물량은 누가 가지느냐? 외국인이 가지느냐?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이 가지느냐? 유대인이 가지느냐? 개인들이 20조를 다 가질 것인가? 개미들 현재 예탁금이 50조라고 하는데 20조, 와, 삼성빨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참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 50조라는 자금이 딱 단일 기간이 아니라 여러 개개인들의 성향이 반영되는 50조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20조라는 큰 금액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삼성물산이 4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주식을 삼성전자나 뭐 어떻게 계열사에 팔아버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삼성 계열사의 최고봉이죠,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버리면 이재용 제드래곤 형님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죠.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삼성 쪽에서 머리를 쓰겠죠. 일단 삼성생명 CFO 유호성님께서는 일단 우리는 어떻게 17조 정도의 중반대의 돈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디 우리 금융업에서 금융업에서 R&D를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삼성생명 주가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약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쪽의 주가가 조금 올라갈 듯 싶습니다. 삼성화재도 약간 3%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가지고 있으신 분은 축제시고요. 당분간은 일단 굳이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좀 관심있게 가져보는 이런 것도 공부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는 바로 이 삼성전자가 하락할 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기세가 보였고요. 개인들이 살짝 다시 들어오죠. 단기 자금이 금융투자에서 좀 들었고, 수급은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언급해드렸던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늘 시장 8월 18일 시장에서는 57,500원 정도, 제가 끊어놓은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 57,500원을 지지하는지도 보시고, 이탈한다면 부분 매도하셔도 되고 56,500원, 57,500원, 56,500원을 하단으로 잡으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의 첫날이죠. 주봉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주선도 한번 보시고 57,500원 주선도 그 정도 형성되겠죠. 그 밑으로 가면 55,5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57,500원, 56,500원, 55,500원 지지를 보고 그 셋 중에 하나 걸리고 다시 상승한다면 추매를 하시고, 하락을 한다면 또 그 뒤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추매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직 5월선, 10월선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5월 53,800원대에도 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추매를 하셔도 돼요. 만약 그 5월 10월 선을 53,800원, 3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갈 시에는 또다시 매도 비중을 많이 좀 파셔야 될 겁니다. 비율을 조정하되 삼성전자는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이시고,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물량이 털린다면 그래도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물량이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 먹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계속 매수해 주시고, 최근에
바로 전날에 지금 IBM의 파운드리,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 이 CPU를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아주 좋은 속보가 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정말 세계 넘버, 아직 탑은 아니지만 TSMC도 솔직히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TSMC의 절반이라도 따라잡는 세계의 위를 확고히 하는 그 정도 지위, 지금 50, 20 이 정도 비율이지만 점유율이 파운드리에서, 하지만 40, 30대는 그날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제드래곤 형님 화이팅이고요. 아무튼 삼성전자 여러분 끝까지 들고 가시고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약간 비율을 조절하면서 손실을 해지하면서 매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계속 저의 삼성전자 리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맨수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